멀리서 우리 사토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강연을 위해서 오셨고요. 정수희 선생님은 저 멀리 남해 바다가 보이는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소위 말하면 핵폭주, 핵지능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기회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또 불법 개헌과 또 그에 따른 탄핵, 또 이어지는 여러 전국들을 놓고 보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발전이라고 하는 핵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하게 한 여러 방식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예를 놓고 보면 이 핵 에너지라는 것은, 핵발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불편부당하고 비민주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일본의 사례와 한국 부산의 사례를 놓고 바꾸면서 각기 다른 듯 혹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꾸려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지능 정책으로 인해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는 데 커다란 문제점들이 많이 함초들이 생겼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를 하는 서명운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요 강당 바깥에서 이미 사인들 하셨겠지만은요,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좀 서명에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사는 모임이니까 시작기도로 주님 기도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첫 시간은요, 일본 보존 핵폐기물 처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게 될 겁니다. 일본 원자력 자료정보실 특정 방사성 폐기물 소위원회 위원을 활동하고 계신 작가는 사토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토시라고 하고요. 제가 11년 동안 한국에 살아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한국어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2년 만에 이렇게 한국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약간 이상하고, 그리고 약간 자료에
뭐 이상한 표현도 나올 텐데 뭐 그게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좀 이따 바로 자기소개도 할 테니까 일단 아파트 순서 저는 일단 아까 말했듯이 2012년 3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그 동안에 뭐 한국 다락단체 그 두 번째 강의하실 그 정수희 씨하고 같이 뭐 에너지적인 행동에서도 활동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경북대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진학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2년 전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 2년 전부터 그 원자력 자료정보실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그 에판핵 다핵 연구단체입니다. 거기서 지금 활동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에서 주요한 민주적파괴 발언이 있는데 2012년 4월부터 경제산업성이라고 한국이라면 산업부죠.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는 위원회 심의회입니다. 특정 방사성 배기물소 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뭐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순서인데 먼저 첫 번째 좀 더 일본의 핵쓰레기 최전 저분자 정책 구조를 좀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 핵쓰레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스츠마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 분단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일본 정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과 거기서 문헌조사하고 핵쓰레기의 첫 단계 조사인데 그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대마도 스시마시에서도 그런 문헌조사 추진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나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일본 최전 처분자 정책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핵쓰레기 정책의 특징은 좀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4개 정도 제가 일본의 고즈미 핵폐기잔 정책이 전제가 좀 이상하다. 전제가 정말 잘못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4개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무슨 일할까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사용 해결료를 저온량 제철이 모두 제철이한다는 것이 거의 온돌이에 가깝다, 망사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지층 처분이라고 핵쓰레기 처분 방법이죠. 그게 일본에서 그런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최전 처분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목적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선정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잘못하다. 네 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핵쓰레기란 무엇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핵발전소 운전에 따라 사용 해결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발전 부지 내에 있는 큰 수조, 풀 같은 것으로 냉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는 핵쓰레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거 약간 좀 특이한 점인데요.
핵의 그 사용 해결을 재처리를 하는데요. 재처리라는 것은 그 사용 해결에 있는 주로 플루토늄을 꺼내서 다시 그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재처리 공장에서 그런 재처리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재처리 과정에서 고전이 반사성 폐액이라고 아주 반사능이 강한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전이 반사성 폐액을 유리로 섞어서 고형화하고 고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유리고화제라고 하는데요. 그 유리고화제가 일본에서는 고전이 반사성 배기물입니다. 그것이 소위 헥스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재 일본에는 2,500개 정도 있습니다. 유리고화제가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일본에 지금은 여러 핵발전 부지에 있는 모든 사용 해결료를 재조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량 재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는 엑스레이라면 이 유리고화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잘못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해결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약간 일본어라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 가지 재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사이클 상태로 이렇게 떠올렸는데, 근데 그 중에 약간 몇 개 시설이 많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재처리 공장입니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재처리 공장이 지금 1993년에 건설이 시작했고요. 그런데 30년 이상 완공 못했어요. 아직은 완공 못했고, 27번째나 가동 용기 된 상태. 이거 앞으로 아마 완공 못할 겁니다. 그런 핵심 기술이 지금은 거의 실험 가능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탕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거의 잘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약간 설명했는데, 그것을 좀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이고 좀 복잡한 이야기라서 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재처리를 하지 못한다. 일본은 그래도 재처리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재처리를 전제로 지금 일본은 고전의 핵폐기 처분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바탕강 전제로 이렇게 일본의 엑스레이 전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근데 만약 재처리 이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반센터적 반변적인 요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 예를 들자면 사무진수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생기고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후쿠시마 핵사고 오염수에 들어가 있는 사무진수소는 860조 베클렐입니다. 근데 이 제철 공장, 아오모리에 있는 제철 공장이 만약 완공하고 가동하면 1년에 딱 1년에 반출될 사무진수소는 9,700조 베클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에 있는 그런 그 사무진 수소의 여러 배 이상이 한 해에 반출될 겁니다. 그 정도의 반경적인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 제철이 일본은 하려고 하냐? 그것은 포기하지 않냐? 그것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핵발전 정서 가동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일본에는 지금 그 일본 부지 안에 있는 그 아까 말했듯이 큰 수조 같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조의 거의 다 포화 상태입니다.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에도 약 80%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포화 상태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일본의 특징 약간 특이한 상황인데 아오모리현에 6カ所 제철이 본사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사용부 해결 저장 시설이 있어요. 저장 시설이 있는데 제철이는 일본 정부가 제철이는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6カ所에 있는 그 사용 해결 6カ所 문화 아니면 아오모리현의 입장으로는 이거 제철이를 위해 그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제철 포기하면 왜 제가 우리가 이런 위험한 물질을 보관해야 되냐? 뭐 그런 마음이 생길 거죠.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철이 포기하면 여기에 있는 그 사용 해결료를 모두 핵발전 부지에 반환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약속했어요. 이 사업자하고 약속한 상태이라서 만약 정부 아니면 그 회사가 그 제철이 안 하겠다 하면 그 핵발전소 가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 사이클, 제철이는 하겠다, 앞으로도 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 식의 태도를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무책임한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책임을 피하고 싶은 정부하고 회사가 결국은 파탄난 계획을 아직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원래는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층 처분이라는 그런 처분 방법입니다. 그것은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일단 지층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확실한데 근데 과연 일본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좀 듣자면 일단 지하 300에서 500m에 적응한다. 근데 그것은 아까 유리포 화재, 근데 이 지층 처분은 인구 장벽과 제한적 장벽이 있는데 인공 장벽인데 인공 장벽은 아까 유리포 화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리포 화재가 있고 그것을 다시 금속 용기로 감싸고 그 다음에 다시 영문도 벤토나이트라는 영문도로 감싼 그것이 인공 장벽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포 화재의 반사능 수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10만 년 정도 인류의 생활 활동에서 견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으로 지하의 정환경으로 반사능을 반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층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근데 그런 지층 처분이라는 기술이 뭐 1999년에 뭐 정부가 기술 보고서를 냅니다. 그것으로 일본에서도 뭐 기술 기반이 정비되었다, 확인되었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뭐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층 처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뭐 그런 보고서를 냈고 그 다음 해에 아까 말했던 법, 최종 처분법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서도 지층 처분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2017년에 과학적 특성 맵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하 환경으로 방사능 물질을 반제하는 그런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 좋지 않는 지하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활단층, 즉 지진 활동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라든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지하수가 많이 흐른다든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맵 지도상에서 오렌지색으로 칠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은 화산이나 활단층이 있다고 표시되는 거고, 그것이 30%, 일본 여루도 중에 30% 정도.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에 광물 자원이 있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석탄이 있다라든가. 그것은 그게 왜 안 되냐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다시 재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피해야 된다. 지하 환경으로 다시 다음을 바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것이 5% 정도 있어요. 그 지도상에. 근데 나머지 부분, 제외한 지역이 65% 정도죠. 65%를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지층 처분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런 식의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지금은 지층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제대로된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4개 플레이트가 부딪히는 유일한 나라죠. 4개나 플레이트가 부딪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지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말인데, 약간 그리고 지층 처분의 회의적인 일반적인 전가도 일본에서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근거, 그것은 좀 생략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도 많이 비판적인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사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에 지질학자 300여 명 정도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지금은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지층 처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 전문가 중에서 합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일본 전문가 중에 합의가 없으면 뭐 일본 국민은 뭐 그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전문가 중에도 합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행정학이나 그쪽의 전문인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 의사결정 과정도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1999년에 기술 보고서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 과학적 특성 맵 그것을 작성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그런 전문가들 모두 제외되었어요. 배제했어요. 그것은 뭐 일본 사람 입장으로는 뭐 어떤 일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전 안전 신화이죠. 뭐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많이 비판한 날카로운 비판을 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배제되다 보니 일본에서 원전 안전 신화가 생기고福島핵사고로 완전 깨졌던 거죠. 그런 신화가. 근데 그와 정말 비슷해요. 그럼 뭐 그래서 뭐 지층적인 안전 신화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개만 좀 구체적인 사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인데 조금 지적하자면 뭐 일본에서 그 올해 1월 1일 그 노토판도라는 그런 지역에서 대지진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보도도 되었죠. 노토판도의 지진의 메커니즘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플레이트가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뭐 플레이트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플레이트가 약간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도 내려가잖아요. 근데 특히 플레이트가 부딪히는 부분에서 일부가 상승합니다. 지하수가. 근데 상승하면 그 위에 있는 특히 거기에 단층이 있으면 그 단층을 압박하고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파괴된 단층이 연동되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추측되었어요. 그것이 그 노토판도의 그 메커니즘인데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그 때문에 진도라 일본에서 그런 지진의 뭔가 그 흔들림의 정도를 표시하는데 최고가 진도 7이에요. 그래서 그 6, 7이라면 정말 큰 지진이었단 말인데, 그렇게 7, 6 이런 식의 많은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지진적은 할 수 없다, 피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으면 그나마 믿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과학적 특성 맵에서 이 노토판도가 어떻게 표시되었냐면 그게 가운데가 그 특성 맵인데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신안지라고 하는데 진안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일단 오렌지색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적절치 않다고 표시되고 있는데 다른 거의 모든 노토판도가 녹색이에요.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아까 그 잔용 소묘서가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지진적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 중에 일부 발췌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110년간의 걸친 그 긴 동안에 그 일본에서 그 지각의 변동으로 인한 신부치 하스의 상황을 예측해서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런 메커니즘을 지적하는 것과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런 것이 오래 있단 말이죠. 오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본에서 지금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아주 의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법이 이상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2000년에 그 최종 조분법이라는 법을 일본 정부가 만들었고요. 근데 제1조에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발전에 관한 원자력의 적정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종 조분 정책을 실시한다. 조분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약간 목적인 용어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핵발전을 안전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그 최종 조분장을 찾겠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핵 추진과 조분장 선정, 그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괜찮은지, 이 목적이라서 일본에서 어떤 정책들이 생겼냐면, 핵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의 그 기본 방침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그 적은 정책을 추진하고, 권능 형성도 추진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뉴모라고 하는데, 알파벳이 세 글자라면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조력회사의 돈으로 만들어졌고, 직원도 거의 다 거기 조력회사에서 뉴모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조력회사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산업성하고 뉴모 그리고 조력회사, 이게 핵 추진파 3대 세력이 최종 조분장 정책을 지금은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권한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과연 좋은 건지, 정말 그에 대한 나쁜 요소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전제가,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금은 적은 정책은.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먼저 바꿔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핵 추진파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썼는데, 그들에게 불편한 사실들, 예를 들어 핵연료 사이클이 바닥났다, 아니면 기준적인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배제되어 왔다, 그런 것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그런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서류명회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반적인 서류명이라든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는 진솔하게 설명하겠다. 약간 그런 식의 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필요한 정책 변경을 포함한 논의가 여기서 불가능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다고, 잘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체적인 선정 과정인데요. 일본에서는 적은장 건설을 하기 전에 세 단계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문헌조사, 개요조사, 정밀조사. 근데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헌조사인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특징은 일본에서 교부금이라는 보조금 같은 개념인데, 교부금을 줘요. 조사가 진행되는 지역에 지자체에 교부금을 준다. 얼마냐면 문헌조사라는 첫 단계에서도 2년에 25억 yen. 그래서 지금 215억 원 정도인가요? 약간 그 정도의 돈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먼저 세계 조사가 있는데, 조사에 신청하는 권한,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어떤 지역에 신청해요. 그래서 그것을 수락하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모두 다 스스로 신청할 때도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권한도 모두 다 지자체장만이 있고, 지자체장이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서 어떤 합의 형성 과정 그런 것을 규정하는 그런 것을 그런 합의 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법에도 여러 가지 제도에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부금을 노린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그냥 응모하는, 아니면 정말 지역의 일부 사람만 밀실에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주민이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갑자기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홋카이도에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런 것도 좀 이따가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역 분단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조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조사로 갈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든가 그 의견에 반해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일본 정부는. 그래도 법적으로 지자체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 과정이 머무를 뿐,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하면 정말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지자체장도 약간 불쌍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못되어 있어요. 전제가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그런 정책에 실마리라 시작을 지자체장에 모두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다음으로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지금은 마련된 방식이랄까요? 그것은 교부금을 주고 그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그리고 그 일부 사람만 밀실 교섭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의 방법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 세세한 이야기를 좀 생략할 거예요. 근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4개 정도에 아까 말했듯이 4개 정도의 잘못된 조건,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핵발전 추진파가 그런 좁은 정책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하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 이 정책들 안에서 우리는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거 실제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밀실 교섭과 교부금으로 합의 보면은 의사결정을 강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역 분단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 분단을 밀어붙이는 그런 부조리한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그런 일본의 큰 정책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분단이 구조적으로 생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핵쓰레기 조사의 첫 단계 조사인 문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스츠정하고 카모에나이촌입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스츠에 많이 다녀왔고 그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도 하고 일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SNS로 정보 교환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그 마을의 상태를. 그래서 이번에는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츠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츠 마을은 인구라면 약 2,8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고 오한의 항구 있죠. 오민이 그나마 많고 오브를 하고 수산물 가공 그런 것도 하는 그런 마을인데 자연도 아주 풍요로워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은 오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인데 그 작은 공동체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핵쓰레기의 문헌조사라는 이야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밀집 교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글이 사진에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이 가타오카라는 마을 정장입니다. 스츠 정장인데요. 그 사람이 2020년 초에 그런 아주 일부에 국한된 사람 안에서 약간 기준 조금 좀 공부하겠다,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도 그냥 물 밑에서 교섭을 했고, 그래도 어떤 정보가 누출되었기 때문에 8월 13일 갑자기 문헌조사 의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야 주민들은 처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민이 처음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반대 주민 조직
그 아이들에게 핵쓰레기 없는 숫을 주민 모임이라고, 약간 긴 이름이 길어서 그냥 마을 주민 모임이라고 뭐 하는데, 그럼 이 주민 모임이 결성되었고, 반대 서명 운동도 하고 주민 투표도 요구하고, 그래도 그런 요구를 모두 다 무시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은 뉴모의 이사장, 아까 사업부사의 뉴모의 이사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전날에 이 가다오가 전자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피부 감각으로 장성자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단단히 그렇게 말했는데, 뭐 이 발언이야말로 이 선정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를 상징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그 가다오가 전장이 다시 전장 선거에서 재선되었기 때문에 지역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역 분단은 어떤 상태냐면, 어떤 것이라면, 예를 들어, 일단 민감한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있단 그런 화제를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핵쓰레기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대화 자체가 없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찬성파 반대파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면 그 서로 운영하는 가게까지 앉게 되고요. 아니면 이 작은 마을에서는 정말 그 작은 전통 축제 같은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그런 축제에서도 반대 주민이 약간 주도하는 지구가 있다면, 거기에 아까 가다오카 전장이 가지 않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피난한 주민이 그것이 반대파 주민이라면 별로 위로하러 가지 않겠다든가, 약간 그런 일도 있고, 관광 홍보를 위한 NPO법이 생기더라도 그 이사는 모두 다 조사 추진파가 자제한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작은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무속까지 그런 지역 분단이 스며든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스츠에 다녀왔는데, 이런 증언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정말 문헌조사 들어가기 전에 마을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증언을 정말 눈물을 흐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도 상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 분단의 사실을 일본 사회에서도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5월에 이런 공개 질문도 했어요. 아까 주민 모임이. 지역 분단이 발생해도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의 배상이나 사죄는 하지 않냐고 정부에 질문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두 번 가면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알 의지가 없단 말이죠. 정부는. 그리고 좀 더 다른 발언도 했습니다. 지역 분단의 고무증은 당사자인 정부와 뉴모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좁은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당사자인 정부야 뉴모가 할 일이 아니다 했어요. 그냥 반제하는 거죠. 그런 지역 분단에 따른 주민들의 지역 피해가
생기더라도 나 몰라 라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이랄까, 그런 사태가 생기면, 일단,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장치가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대화의장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만든 기본 판침에서 그런 문헌조사 지역에 이 대화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유모가 적은 사업도 설명도 하고 교육부도 준다고 하니까 마을에 만들기 같은 것도 유모하고 주민들이 같이 논의하는 그런 대화의장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주민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습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화의장에 멤버들은 거의 다 조사 찬성파로 구성되었고, 그래서 찬성파가 뭔가 그것은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니까 좀 생략하는데 그 찬성파의 요구는 그냥 유모가 받아들이고, 반대파의 멤버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도 한 번도 실험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을의 주민 모임에 주민의 증언이 아주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유모에게는 지역 분단 해소는 조사 찬성파가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지역 분단이 해소될 거다. 그런 발상이 아닐까. 물론 그런 식으로 유모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단 해소커녕 유지, 조장에 기여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대화의장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서 일단 그러면 이 마을의 주민 분단의 피해를 어떻게 봐야 하냐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생략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분단의 피해는 저는 확실히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종적인 정책이란 국책으로 지역 분단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런데 세키레이거라는 학자가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로 인해 건던제가 분구된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연구했어요. 그것은 고향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것을 그나마 참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후쿠시마 핵사고는 실제 방사능 피해 때문에 건던제가 붕괴되었고 여기는 아직 방사능 피해는 없는데 그래서 차이는 있는데 그 내용에는 조금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끊어지고 지역 안에서 평온하게 생활을 할 일상을 빼앗기는 그것은 일본에서는 병원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거의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건던제가 스스로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던제가 훼손되면 인격권도 침해하는 약간 그런 식의 인권 침해의 내용을 세키레이가 제시하고 이 스츠 마을에도
그나마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개혁조사로 가는 것을 막겠다. 당연히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제적으로 1인당 인권 구제도 요구하고 그 책임을 정부나 뉴마에게 물어야 한다. 접근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조금 다른 개념을 제시하면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에릭서라는 학자가 제시했어요. 에릭서는 미국에 있는 공해 때문에 분괴된 공동체의 특징을 약간 개념화한 사람인데, 공해로 분괴된 공동체의 특징을 약간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그런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있던 공동체의 기능이 상실하고 오히려 역기능으로 그런 분괴된 공동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약간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래의 공동체 기능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스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와 영대 의식으로 서로 친근함을 가지게 만들고, 개인이 아픔이 생길 때는 그것을 완화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결합시키는 그런 기능이 원래 공동체 기능이라면, 그것을 산조를 받았기 때문에 다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역기능으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오래 축적되고 실존되어 온 문화와 생활의 일상적인 영위가 파괴된다. 그것은 아마 종교인이라면 쉽게 상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매일 한번 매주 한 번 이상 교회 다니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같이 음식도 먹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동체의 생활하고 스스로가 밀접하게 관계되고, 공동체하고 공동체 안의 생활이 스스로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가 상실되면 스스로의 일부도 상실되는 느낌. 그것이 집단적 트라우마의 피해의 특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라면 약간 개인의 돌발성을 약간 상기하는데, 그것과 다르다. 집단적이니까 느리게 천천히 사람들의 의식에 작용하는 거다. 그런 상처다. 그렇게 말해요. 스트레카도 저도 스트 주민들이 몸싸움, 물리적으로 몸싸움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거기 가도 지역 분단가 생겼구나 그렇게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확실히 지역 분단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받은 사람이 연구자의 다시 일부를 발췌해 하는데, 상처받은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지는 사회 측의 트라우마 피해, 상처에 대한 감수 능력, 공감 능력, 응답 능력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감수 능력이 일본에서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사람의 피해가 아직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좀 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예를 들어 미란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은 아직도 상처받은 미얀 어르신들을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고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이 같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こういった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번 활동도 모두 빼고 스시마 이야기는 조금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가 안 되냐면 일단 작년 초부터 시의원들 사이에 그런 문헌조사 신청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일단 좀 생략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건설 회사라든가 그런 상공회 같은 단체가 조사 추진 청원을 일단 시의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시의원의 논의를 거쳐서 시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성 10반대 8 그런 식으로 추진 청원이 좀 많았는데 그때 뉴모가 뭘 했냐면 뉴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 가지 관련 시설 아까 아오모리현 6가所 공장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공장에 시찰 여행으로 그런 주민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는 건설업계도 있었고 상공회 이사장도 당연히 있었고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시마시대 일어났던 것은 그런 뉴모의 돈으로 같이 여행한 시찰을 여행하고 하는데 사실상 접대 여행이랄까 약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 간 사람이 조사 추진 청원도 내고 그런 추진 청원을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 때문에 스시마가 문헌조사 신청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반대 운동도 심했고 그런 반대 주민의 의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스시마 시장이 조사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스시마에서는 문헌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시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말 얼마나 잘못이 있는지 문제점이 많은지 설명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좋은 대안이 이미 나왔어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제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2012년에 그런 일본 학술회의라는 일본의 학계 아카데미즘의 최고 수준의 그런 조직입니다. 거기서 2012년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마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에도 그나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개 있는데 첫 번째, 정책의 근본적인 재고부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나 뉴모는 설명이 잘못해서 우리 정책이 잘 진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약간 그런 태도예요. 근데 그런 설명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정책, 추진해온 그런 정책의 틀이 잘못하니까 그것을 백지화하고 재검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층적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층적인 안정성은 불확실하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반대 전문가, 비판적인 전문가도 참여시키면서 좀 아직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에서 다시 그런 논의도 해야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잠정 보관,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적응하려고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라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고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자무전적인 걸 보강하는 가운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의 논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핵쓰레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그 전량도 규정해야 한다. 그런 제안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인 편익을 제공하면서 선정하는 조사 추진하는 것이 잘못하다. 세 번째는 다섯 번째는 예수기 과정을 고쳐야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대안을 기반으로 전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 견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